예, 시장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주로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글로벌 금리 상승 기조,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찬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당면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인데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한 기저에 있는 얘기들은 테이퍼링과 이제 금리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요 국가들은 금리를 이미 좀 올리고 있는데 우리도 올렸고요. 이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언제쯤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와 같은 긴축 발작은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자산 매입 속도 둔화가 예전만큼 중요한 금융 정책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요. 또 장기 금리를 변동시킬 정도로 정책 효과를 낼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올해 한 11월쯤 되면은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봤을 경우에 내년 10월 전후에는 테이퍼링이 완료가 되고요. 금리 인상은 23년 11월 전후 그리고 국채 보유를 줄여가는 시점은 그 뒤 2년이 202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하셨는데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조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미 연준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경제 구조가 제조업 위주였고요. 또 근로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부분 소속이 됐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이 제품 가격이라든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지금은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인력 구조도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자, 외국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 방식도 아주 다양화됐는데요. 경업을 한다든지 부업 그리고 프리랜서가 일반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고요. 또 공장 자동화라는 선택까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의 임금의 하향 경직성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가 정착이 됐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 상승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이라는 측면에서 곧 조만간에 상품 가격이 꺾인다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본다면 지난번 중고차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든지 일시적으로 본다면 돈을 빨아들이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미국 연준에서도 그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약간 이율배반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금융 정상화 과정을 아주 꾸준하게 밟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현재 뚜렷하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충격 이전부터 대출 담보부증권이라든지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담보 증권과 같은 증권화 상품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크 번트라든지 투자 등급 채권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 트리플 B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버블 붕괴 위험 신호들이 계속 울리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 정상화를 더 늦춘다면은 오히려 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헤지펀드라든지 MMF 같은 경우에는 비금융권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은 실제 파산 상태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객 금융 상품 환매가 만약 일어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량 자산까지 투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 정상화 과정을 밟으면서 시장에 경고를 주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이 예측하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금융시장에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미치는 영향은요? 네, 가장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의 관계와 관련된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시나리오 1은 FRB가 점도표대로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여기에 맞춰서 금융시장에도 조정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확률은 40% 정도 되고요. 시나리오 2는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망설이는 경우인데요. 확률은 한 10%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이 경우가 위험하다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3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의 동요를 감수하면서 금리 인상을 착실히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금융시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조정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확률은 한 50% 정도 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발 금융시장의 변동 위험은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식을 투자하는 그 시청자분들이라면 주가 조정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소장님 말씀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주저주저하거나 여러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점도표대로 일정대로 가는 게 오히려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고요. 문제는 테이퍼링이나 금리를 올렸을 때 이제 이전에도 그렇고 신흥국의 충격이 크다는 거잖아요. 신흥국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연준이 돈줄을 쥐기 시작한다면 자산 시장이 흔들리게 되고요. 특히 신흥국의 달러 환류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이죠. 경상수지 만성 적자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터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위기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미국의 3번 금리 인상 국면을 분석해 보면요, 94년, 99년, 2004년이 있었는데요. 미국보다는 신흥국, 특히 우리나라의 주가 하락폭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간 중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9.7%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신흥국은 10.2%,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2배인 19%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큰 흐름은 그렇고요. 결국은 이런 정책도 사람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연준 내에서의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도 남아 있는 거고, 약간 더 인사와 관련된 인사 이동들이 예측된다면서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측해 주십시오. 네, 미국 연준의 그 집행부 멤버는 7명인데요. 지금은 1명이 공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넷 앨런 그 재무장관 손에 FRB 이사 중에 최대 4명을 자신의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말씀드린 코드 인사라는 것은 고용의 건전성을 이룰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금융 부분의 규제 틀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건데요.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재임을 스스로 거부하기 전에는 교체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나 공화 양당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 강력한 경쟁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쪽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꼭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 감독 부의장으로 교체가 될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2자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 내에서 임명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영입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을 월가에서는 점치고 있는데요. 연준 지도부 교체가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향후 통화 정책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긴급 진단은 일단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영향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미중 간의 또 무역 전쟁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지난 9일 장관급 무역 협의를 재개했군요. 어떤 분들이 만났고 어떤 논의를 좀 했을까요? 이때 무역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와 그리고 중국의 류오 부총리가 만났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미국은 국유기업 우대라든지 산업 보조금 정책을 이제 폐기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도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관세라든지 제재 철폐가 우선이고 또 중국은 스스로의 그 경제 성장 모델은 철폐할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2단계 무역 협상은 좀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정상 간의 대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6차 그 중전 회의를 앞두고서 당 원로들이 미국과의 갈등과 관련해서 불만 입장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미국과의 협상에는 계속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조용하다가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의 근간을 사실 얼마 전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1차 무역 협정을 일단 착실하게 지키라는 얘기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이제 그러면 다시 재점화되는 겁니까? 앞으로의 경로가 어떨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중국이 미국에 약속했던 2천억 달러 추가 구매 약속과 관련해서 올해 이행률이 무려 61%에 불과한데요. 이 중에 항공기는 19%, 자동차는 38%입니다. 이런 상태로 놔두면은 내년 가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그 빌미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수당 지위도 뺏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다음번 회의에서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아주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입 약속 이행률에 미달한다면 미국은 통상 법 301조에 따라서 제재 관세라는 강경책을 쓸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도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시장 긴급 진단, 글로벌 금리 상승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두 가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